안녕하세요, 윤성민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온라인 강의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작이니까 조금 짧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23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냉전 체제의 형성과 그 영향입니다. 자, 여러분들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 자, 냉전, 얼음 냉자, 차가울 냉자죠. 차가운 전쟁 뭘까요, 여러분들? 자, 직접 어떠한 국가와 어떠한 국가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여러 가지 긴장과 갈등, 그런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을 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미국과 소련이 이러한 갈등과 긴장을 유지했었는데요.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주로 일어났던 유럽 지역, 프랑스, 독일, 영국, 다양한 유럽 지역에서 그 전쟁터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유럽의 국가들이 쇠퇴하게 됐고요. 새롭게 미국과 소련이라고 한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죠. 자,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갈등을 바로 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성립.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정책에 맞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원했다. 당시 소비에트 연합,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는 소련 말고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 헝가리라든지 체코, 폴란드 등등 이러한 국가들에서 공산주의가 있었고, 또 그리스와 터키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통해서 그와 국가들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독트린, 자,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트루먼 대통령이 전 세계에 미국은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할 것이다. 국가의 방향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독트린입니다. 어떻게 했냐? 미국이란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의 무기 또는 군사, 또 경제, 물자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봉쇄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던 것,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는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교과서 232페이지에 보면 거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도에 보시면 냉전의 구도가 보이시죠? 냉전의 핑크색은 공산주의권, 파란색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진영이죠. 자, 이때 유럽의 냉전이 아시아에서는 열자, 뜨겁다는 것이죠. 진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미소 간의 군비 경쟁이 확대되고, 자, 군비는 뭡니까? 군사력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 서로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하지 않지만 서로에게 위협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무찌르기 위해서 군사력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 발표 이후에 미국의 국방 예산은 증가하고 소련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미국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서로 위협이 될 만한 군대도 증가시키고 또 무기도 개발하고 됐던 것이죠. 자, 아시아에서는요,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발생했다. 바로 국민당, 여기서 국은 국민당이고 공은 공산당이죠.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 국민당의 장제스,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싸워가지고
공산당이 마오쩌둥이 승리했죠. 그러면서 지금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산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뭐 경제 부분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지금도 중국은 당이 하나밖에 없는 공산당밖에 없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자, 이러면서 전쟁에서 진 국민당 세력, 장제스 세력은 바로 중국 본토 옆에 있는 대만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대만이라고 하는 국가를 새롭게 만들죠. 자,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나죠. 바로 공산주의의 북한과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남한의 우리 민족의 비극, 6.25 전쟁도 발생을 했죠. 요거 6.25 전쟁은 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배울 건데, 또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자, 베트남에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전쟁. 자, 북베트남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요. 남베트남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베트남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백범 김구 선생님과 같은 분이죠. 근데 이런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북베트남을 이끌어가지고 남베트남을 똑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발생했죠. 미국과 우리나라도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죠.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를 남베트남을 돕기 위해서. 하지만 결과는 공산주의 세력이 이겨서 베트남은 공산 국가가 되어버렸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 내용은요, 바로 대한민국의 발전,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광복과 국토의 분단인데요. 자,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기다리던 광복을 맞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우리 민족은 기뻐만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안타까운 분단도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떠한 과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복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광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얻는다? 그런 표현은 조금 그런데, 광복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 독립운동 전개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나라를 잃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고국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독립운동했던 많은 애국지사, 독립운동가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광복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조선인의, 한국인의 의지와 노력을 알았기 때문에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연합국도 이 민족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원치 않고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어서 자유 독립을 시켜야겠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카이로 포츠담 선언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을 자유 독립시킨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독립운동 노력이 없었으면 없었겠죠. 자, 하지만 독립운동의 결과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안타깝게도. 일본을 무력으로, 힘으로 몰아내지는 못했으니까요. 자, 연합국 승리의 결과도 있죠. 자,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미국이 싸우면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지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졌기 때문에 미국에 패배하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데 큰 이유가 됐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도, 광복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자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거나 자주적인 행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미국이나 소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죠. 자,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일본이 망할 것 같기 때문에 항복할 것 같으니까 새로운 국가를 한반도에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여운형 선생이 이 조직을 만들었죠. 바로 조선건국동맹인데요. 자, 조선건국동맹을 발전시킨 게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새로운 나라, 다시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어떤 단체라는 것입니다. 줄여서 건준이라고 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자, 광복한 당일날, 광복 8월 15일날 이게 결성이 됐습니다. 이때 조선 총독부하고 여운형, 총독부의 총독과, 일본 총독과 여운형 선생이 협상을 한 겁니다. 자, 일본은 이제 전쟁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 남아있을 수 없고 다시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조선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태까지 받은 핍박과 고문과 여러가지 악행들이, 일본이 저지른 악행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 경찰이나 일본 관리들, 그런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폭력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총독이 여운형 선생에게 우리가 조용히 나갈 테니,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행정의 여러가지 그런 것들, 치안의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건국준비위원회에 넘겨주고 조용히 나갈 테니 우리 안전하게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협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정치활동 불간섭을 약속받은 여운형이 안재홍과 함께 좌우합작으로, 여운형 선생은 좌익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였어요. 안재홍은 우익. 좌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만든 게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강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강령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234페이지에 사르토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강령이 있네요.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을 기한다.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기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했다.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중앙에 건국준비위원회 있고 각 지방의 행정과 치안을 맡을 수 있는 지점을 설치했다. 그리고 치안대 조직, 치안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치안대를 조직해가지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가 그런 지배 세력이 없어지고 다스릴 수 있는 정부 통치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이 많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런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빨간 걸 이렇게 했거든요. 자, 하지만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변하게 됐는데요. 바로 여운형 선생이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꾸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조선인민공화국. 자, 이러면서 우익이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안에 좌익 세력이 너무 강했고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익 세력이 반발을 했고 우익이 이탈하면서 좌익 세력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한다.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미국이나 소련은 인정하지 않았죠.
자, 미소 점령 아래 군정이 실시된다. 교과서는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자, 한반도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자, 사실 한반도는 소련군이 먼저 한반도로 들어왔어요. 왜? 한반도가 지금의 러시아, 소련과 영토가 붙어 있잖아요, 북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련군이 빨리 한반도로 들어온 겁니다. 아직 미국은 일본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자,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소련이 한반도를 전체를 점령할 것 같으니까 미국이 먼저 소련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우리 한반도를 반으로 뚝 잘라서 북쪽은 너희 소련이, 남쪽은 우리 미군이 주둔하면서 같이 다스리자, 이렇게. 그게 바로 38선인 것이죠. 그래서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서 미소 군정, 군대들이 점령해서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군정이 실시된 겁니다. 한국, 우리의 주권 행사가 당연히 지연됐겠죠. 새로 일본이 떠나간 자리에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38도선 보이시죠? 사실 이때는 지금은 뭐 철조망 이렇게 해가지고 38선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데 거길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냥 표지판 있고 서로 왕래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여기 노스 코리아, 북한이죠. 이렇게 작은 표지판 하나로 나뉘죠. 지역을 나누는 경계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자, 군정은 어떻게 실시했냐? 자, 남쪽의 미군은 직접 통치했다. 군인들이 직접. 소련은 북한을 간접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자, 직접 통치, 간접 통치. 자, 남한 지역에 조선총독부 행정체제를 활용했다. 왜? 직접 통치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뭘 많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선총독부, 일제에서 근무했던 조선인들,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들이죠. 친일파들. 그 사람들을 그냥 쓴 거야. 친일파 경찰, 친일파 공무원, 친일파 뭐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지배를 한 거죠.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조선인민공화국은 아까 얘기했던 여운형, 이런 것들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직접 통치할 테니까 다른 남한을 통치하려고 하는 다른 세력들은 다 인정 안 한다. 거부. 자, 하지만 소련은 어떻게 했다? 간접 통치했다. 북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이양했다. 자,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에서 각지에 지부를 설치했는데, 이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이 되면서 각 지역의 지부를 인민위원회라고 고쳤습니다. 인민위원회.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동인민위원회, 뭐 옥천인민위원회, 뭐 청주인민위원회, 이렇게. 그래서 그 지역을, 그 자체적인 지역을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자체적으로 뭐 치안도 유지하고 행정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소련은 그런 각 지역에 있던 인민위원회 행정권을 이양해서 너희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행정과 치안을 맡아서 통치해봐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은 탄압했고 공산주의 세력을 포괄했다. 소련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 이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 또는 북한 지역은 이미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세력을 잡고 파워 세기 때문에 어차피 북한 이 인민위원회에게 맡겨둬도, 간접으로 통치를 해도 소련이라고 하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의 명령을 모두 따라야 됩니다. 소련의 말을.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굳이 직접 통치할 필요가 없죠. 간접적으로 너네가 알아서 맡겨둬도 소련의 말을 잘 들으니까. 자, 근데 미군전과 소군정, 미국과 소련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겠어요? 직접 통치와 간접 통치. 이렇게 했다는 거. 자, 봅시다. 미군전과 소군정, 미국과 소련이 남과 북을 나누어서 군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상회의라고도 부르죠. 자, 뭐냐면 우리가 광복 이전에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한국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자유 독립시킨다고 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적절한 절차입니다. 어떻게, 언제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바로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외무장관, 지금 따지면 외교부 장관, 외교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문제를 논의한 거죠. 자, 거기서 결정된 게 주요 3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교과서 235페이지에 밑에 사료 톡톡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결정 내용 있죠? 이겁니다. 발표 터지고 잘 기억을 해주세요. 같이 읽으면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임시민주정부 수립. 자, 임시로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국가 건설의 첫 번째 단계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자, 갑자기 정부를 수립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그 이전은 대한제국, 민주적인 정부, 민주적인 이런 절차, 행정이 익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민주정부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거야. 한국, 한반도에 있는 여러가지 정당과 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구상할지를, 정부를 어떻게 구상할지를 도움을 주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동위원회 설치하고 협의하고 정부를 수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각계각층의 요구도 다르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 5년간 신탁통치 실시를 결의한 겁니다. 뭐냐, 이렇게 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동안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이 신탁통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민주적인 행정도 안 해봤고 민주적인 정부도 구성하지 못한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국가가 정부를 수립하기 전에 강대국, 영국, 미국, 소련 등등의 강대국에게 믿고 맡기는 거죠. 우리가 준비할 시간 동안만 너희가 잠깐 행정과 치안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대신 맡아서 통치해줘. 믿을 시자죠. 믿고 맡긴다. 자, 근데 그 신탁통치 실시를 최대 5년 동안. 이 3가지가 결정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임시민주정부 수립.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세 번째는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 자, 근데 이 영향으로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됐습니다. 자, 좌익은 뭡니까? 사회주의자죠. 우익은 민족주의예요. 자, 왜 대립이 심화됐냐? 바로 동아일보 오보 사건입니다. 당시 동아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실린 신문인데요. 이때 뭐라고 했느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모스크바 3상 회의의 이 주요한 3가지 내용 중에 마지막 거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 실시, 이 내용만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한반도, 한국을 즉각적으로 독립시키려고 했는데 소련이라고 한 나라가 신탁통치를 주장했다.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소련은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했고 미국이 신탁통치를 주장했습니다. 완벽한 오보죠.
자, 동아일보에서 그런 신문이 났습니다. 1945년 12월 27일에 났습니다. 아직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외무장관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이 신문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조선인들은 36년 동안의 일제 치하를 겪고 있다가 뭐야? 신탁통치 이게 뭔데? 또 다른 국가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통치한다고? 뭐야? 또 식민지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론이 들끓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익과 좌익이 여기서 입장이 달라지죠. 자, 우익 쪽은 김구와 이승만 등을 중심으로 반탁운동. 자, 아까 얘기했던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서 반탁을 애국으로 주장했습니다. 뭐냐? 여기서는 신탁통치를 뭐로 의식할 겁니까? 신탁통치는 곧 새로운 식민지배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것은 식민지배를 찬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지 그것은 애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익은 신탁통치는 곧 식민지배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하지만 좌익 쪽은 어떻겠냐? 반탁했습니다. 반탁했다가 신탁통치를 독립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받아 회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찬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신탁통치를 찬성한다. 찬탁. 처음에는 좌익도 반대하다가 여기서는 신탁통치를 임시민주정부 수립하기 위한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갑자기 얘기하다 잠깐 멈춰가지고 딴 생각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좌익은 신탁통치를 찬성에는 찬탁통치. 원래 소련도 처음에는 즉각 독립을 주장했잖아요. 자, 좌익이 왜 이런 주장을 했냐? 뭐냐면 소련도 왜 그런 주장을 했냐? 어차피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고 소련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그냥 자기들끼리 정부를 구성하고 그냥 냅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했던 것이고 좌익은 소련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반탁을 하다가 찬탁을 하게 된 것이죠. 아시겠죠?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내용은 교과서 235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36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236페이지에 그 자료 1번과 자료 3번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알겠죠? 자, 첫 번째 강의였는데 너무 급하게 좀 시간이 없어서 찍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고 질 높은 강의로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